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7회차 실무 이름 평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볼게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소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잘 갖추면 그 재무제표는 믿을 만한 정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회계 정보가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빠르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적시성, 목적 적합성 하부 요소로 들어가죠. 자, 2번.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자, 표현의 충실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우리 확인하거나 수정하겠다. 피드백 가치였죠. 자, 그럼 목적 적합성으로 들어가고요. 4번. 자,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측 가치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질적 특성의 가장 중요한 1차적 특성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2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단기와 전기가 비교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 주식 배당할 때 우리가 배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결의일이었습니다. 자, 위에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결의일. 자,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한 날. 자, 그 다음에는 지급일. 자, 우리 결의일 분계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벌어들인 2월 이익 잉여금에서 돈을 뺍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본 감소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급은 한 두세 달 뒤에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주식 배당금을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월 이익 잉여금은 자본 감소고요. 자라고 적을게요. 자본 감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또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일에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우리 주식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10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2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 감소를 시키고 주식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죠. 따라서 주식 배당할 때는 순자산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의 유출이 없고요. 그냥 자본이 감소했다가 다시 자본이 증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계는 나중에 실무 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찾아볼게요.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저희가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했다가 다시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죠? 회계처리 보시면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주식수는 증가한다. 그렇겠죠. 그죠? 자본 총액에는 감소했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수는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상품 매매 자료고요.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 매출 원가는 판매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고 기말 재고 자산은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이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되더라, 먼저 팔리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 흐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자, 11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뭐 11월에서 넘어왔겠죠. 100개에다가 단가는 1,000원. 자, 12월 5일에는 100개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1,200원으로 증가했죠. 자, 그 다음 12월 9일 날 상품 매출 150개를 팔았고요. 이때 4,000원은 매입 단가가 아니라 매출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매 가격이 4,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월 15일 날 또 100개를 매입했고 1,4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매출 원가. 자, 일단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야 되죠? 그럼 150개 중에 먼저 들어온 100개, 1,000원짜리가 먼저 팔려야겠죠?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0원. 자, 그럼 10만 원이 일단은 매출 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려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들어온 거 있죠. 12월 5일 날 1,200원짜리. 여기에서 50개가 팔려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0개 곱하기 단가는 1,200원이죠. 그래서 1,200원에서 6만 원. 자, 그럼 매출 원가는 끝났습니다. 16만 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는 자, 우리 남아있는 거 2번이라고 적을게요. 2번. 자, 50개 남아있겠죠. 50개 팔리고 나머지 50개 남아있겠죠. 1,200원. 그러면 6만 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어온 100개에다가 1,400원짜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 재고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말 재고는 20만 원이 된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먼저 팔리는 것은 매출 원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상한 의무가 없다. 자, 일단 참고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상한 의무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상한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자를 싸게 돈을 빌렸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상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취득했을 때 분개부터 참고로 적어 드릴게요. 일단은 취득했을 때, 취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라고 좀 정정할게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만 원이 들어왔겠죠? 좀 짧게 쓰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그러면 보통 예금 100만 원에
이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이라고 써주시고, 자, 이때 정부 보조금은요, 보통 예금을 차감시키는 계정입니다.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보통 예금에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들어가고, 그럼 보통 예금의 잔고는 빵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보통 예금의 100만 원에 현금이 있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유가 있겠죠. 뭐 기계장치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업 투자 활동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정부 보조금입니다 라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회사 돈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회계 처리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했을 때. 자, 그러면 기계장치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일단은 기계장치 들어왔다라고 자산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질 겁니다. 자산 감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끝내지만 저희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어디에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죠? 그러면 정리를 하시려면은 차변 쪽으로 보내주셔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달을 정답으로 잡아주셔야겠다. 그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 보통 예금 차감, 차변 쪽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이번엔 기계장치 차감 쪽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은 저희가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돈이 지출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돈 나갔고 정부 보조금까지 정리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정부 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냐? 자, 기계장치, 기계라고 적을게요. 100만 원이죠? 취득 금액이. 근데 저희가 우리 회사 현금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장치 바로 밑에 정부 보조금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장부 금액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받아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직접 현금 주고 구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라고 장부 금액을 0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을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은 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라는 뜻이죠. 자, 만약에 저희가 24년 12월 31일이다. 자,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 추계액만큼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하면 또 지급할 수 있도록 부채로 좀 잡아주셔야겠죠. 자, 이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요. 부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얘가 T자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T계정이라고 저희가 부를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대변 쪽이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대변 쪽에 적고요. 그 다음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빠지는 경우는 차변 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이 600만 원. 자, 4월 5일 날 보통 예금 200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를 제가 분계로 좀 풀어드리면 4월 5일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감됐죠. 자, 그러면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만 원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200이 나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원이 퇴사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600만 원 중에 200만 원 부채 감소시켰죠? 그럼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있어요?
400만 원 있는 상태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00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결산 정리를 할 때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설정을 했대요. 자, 이때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일까요? 공식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 퇴직금 추계액 여기에다가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차감하시면, 자, 단기에 설정하고 싶은 금액, 단기 설정액이 나오는 거죠. 자, 단기 설정액은 여기 12월 31일 날 저희가 추가로 설정한 금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300. 자, 그러면 300만 원이 나왔고요. 우리 아까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00이었죠. 그죠?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였다라는 뜻이에요. 700이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7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기에 설정하고 남은 금액이 40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에 추가로 설정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퇴직금 추계액은 3번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금액을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좀 적어드리면, 자, 플러스 되는 금액, 자, 결산에 저희가 회계 처리했죠. 그러면 결산 추가 설정액이 대변 쪽으로 300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럼 대변의 합이 얼마예요? 900이죠. 차대변이 같아야 되죠. 우리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도 9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이 차변 쪽으로 들어와요. 퇴직금 추계액. 자, 그럼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다? 700이다. 두 개 더해서 9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이 왜 차변 쪽으로 빠지는 자리에 들어오냐? 얘를 차기로 이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자리인 차변 쪽에 들어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 관련 거래 내용이고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자, 2024년 1월 1일 기계장치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024년 7월 1일 날 기계장치에 대해서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기계장치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죠. 자, 그런데 내용 연수 증가는 없다라는 것을 보니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540만 원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게 되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바뀝니다. 그죠? 자, 취득 원가가 바뀌면 그 바뀐 날짜로부터 감가상각을 새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1월 1일 날 감가상각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그죠? 잔존가액은 없기 때문에 정액법을 했을 때 빼기 빵원 들어가고, 자,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5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7월 1일, 자, 7월 1일에는 다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치에 대한 월할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분의 6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 뜨죠. 그죠? 자,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자, 7월 1일 이후부터. 자, 그럼 취득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취득원가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천만 원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540만 원은 더해 주셔야겠죠. 540만 원은 더해 주시고, 자, 이렇게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빼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자, 빼기 할게요. 빼기. 자, 우리가 빼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 있어요? 감가상각한 부분을 빼주셔야겠죠. 200만 원. 자산을 차감시키기 때문에 200만 원은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취득 원가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연수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내용연수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년 중에 6개월은 감가상각을 해버렸죠. 그럼 6개월 빼고 나머지 4년 6개월에 대한 부분을 새로 감가상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자, 곱하기, 자, 전체가 5년이었죠. 그죠? 자, 5년이었고, 저희가 개월로 바꿔볼게요. 12개월. 자, 여기에다가 6개월을 저희가 이미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빼주시는 거예요. 6개월. 자, 이렇게 빼주시고 나면은 54개월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4개월. 자, 54개월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6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4개월 분의 6개월을 감가상각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감가상각 금액이 있겠죠. 자, 이 금액을 또 감가상각 금액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바뀌게 되면 감가상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감가상각을 하시고요. 취득 원가 나오기 전에, 자본적 지출 나오기 전에 감가상각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부분을 차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 6개월치에 대해서도 좀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340만 원 곱하기 54개월분의 6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과 그 다음에 200만 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2번 4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260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6번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7번부터는 부가세죠. 자, 부가가치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 자, 과세란 뜻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1번 의료보건 용역 중에 의약품의 조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 우리 약국에서요. 자, 약국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 우리가 약국에 갔을 때 뭐 타이레놀 같은 이렇게 과계들은 약 있죠. 얘들은 과세예요. 과세, 세금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사가 직접 만들어서 주는 그 약 있죠. 조제해서 주는 약은 면세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입니다. 세금 면제. 그래서 1번이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에요. 면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약국은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면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하는 사업자를 저희가 겸용 사업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볼게요.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 특수 관계인이면 가족이나 친족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 붙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경우. 자, 권리를 대여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용역의 공급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러한 경우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건설업자. 자, 우리 건설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 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 쪽으로 들어가고 세금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24년 2기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 세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단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를 했다. 자, 증빙은 잘 받아왔죠. 잘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 세액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 매입. 자, 얘들은 당연히 공제 가능하죠. 접대비. 접대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 공장부지. 자, 공장부지 조성 관련 지출. 자, 그럼 공장의 부지니까 여기 밑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자, 토지 관련 지출은 면세 쪽으로 들어가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식대. 우리 직원의 식대는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계장치와 종업원 식대고요. 공제 불가능한 부분은 접대비와 토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지문에 나왔다시피 접대비 공제 못 받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그 다음에 면세 관련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승용차. 자,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를 초과한다. 자, 1000cc 이하까지는 공제 가능하지만 1000cc 이하는 경차죠. 경차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1000cc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공제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죠.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 자, 세금 부과하는 거죠. 1번,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축의금을 보내주겠죠. 예를 들어 2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직원의 또 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까요? 네, 이러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출자 임원 있죠.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회사의 대주주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자 임원의 사택 이익은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내 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얘는 비과세죠. 자, 근로자가 연 1회 지급받는 휴가비. 자, 4번이 과세고요. 우리 휴가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상여금 이러한 것들은 과세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김항공. 자, 2024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고요. 자, 김항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김항공 씨의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다. 자, 일단은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받고 시작하죠. 그죠?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넣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고요. 곱하기 가족 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본인 1명.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나이와 소득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배우자는 어차피 나이 보지 않습니다. 소득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넣어주시면 되고, 자녀. 자, 나이 20세 이하죠? 그러면 들어가고 소득 없답니다. 그러면 자녀, 기본 공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같은 경우에는 나이 통과했지만 사업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죠.
저희는 1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데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친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통과했죠.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 나이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해서 1명, 2명, 3명, 4명이죠. 곱하기 4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공제. 자, 추가공제는 주의하실 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로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모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가능하고요. 경로우대는 100만 원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특히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말 그대로 추가로 더 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600이고요. 추가공제는 300이네요. 정답은 4번 90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풀이 저희가 쭉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바로 실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